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봄날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는 주말 아침이었죠. 이곳에 사는 정우와 수진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우는 35살로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고 정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출근 준비를 시작하죠. 회사 일이 바쁘고 때로는 야근으로 지칠 때도 많았지만 정우는 늘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수진과 함께 데이트를 나가곤 했죠.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소한 즐거움이 정우에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수진은 32살로 여행과 사진 찍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활달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늘 예쁜 카페, 사진과 풍경 사진들이 가득했죠.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렸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속초의 바다를 보러 가거나 춘천의 카페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수진의 작은 낙이었죠. 두 사람은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편이었죠. 정우는 수진이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 한 번도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다녀오라며 웃으며 배웅해주곤 했죠. 수진 역시 정우가 회사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을 때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죠. 아파트 거실 벽에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균열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틈 사이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정우와 수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부부였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곧 드러날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우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정우는 이번 주말 계획을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내일 친구들이랑 속초 가기로 했다고 당일치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라고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말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처럼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고 수진은 작게 웃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쯤 수진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죠.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정우도 따라 일어나 부엌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진이 길에서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 통에 담아주며 물도 챙겨주었죠. 그때였습니다. 정우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평소 여행 갈 때 매던 백팩이 아니라 고급 브랜드의 작은 크로스백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당일치기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화장도 더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냥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아직은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침 9시쯤 수진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우는 문 앞까지 따라 나가 배웅했죠.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수진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수진의 모습이 사라지자 정우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은 금방 고요해졌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아까 본 수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가방. 평소보다 더 신경 쓴 화장 그리고 뭔가 들뜬 것 같은 표정까지.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는데 기분 좋은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혼자 있는 주말이 어색하긴 했지만 정우는 밀린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낮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침대 시트도 갈았죠. 오후 4시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냐고, 재미있게 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죠.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혼자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는데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죠.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했으니 늦어도 밤 9시나 10시쯤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 9시가 지나도 수진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들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음만 들렸죠. 정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냐고 연락 좀 달라고 걱정된다고 썼습니다. 밤 10시쯤 수진에게서 드디어 문자가 왔습니다. 전파가 안 잡혀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죠. 곧 출발할 거니까 걱정 말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정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11시가 지났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지만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수진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죠. 도대체 당일치기 여행이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속초에서 서울까지 차로 3시간이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벌떡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갔죠. 수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에 머리도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정우를 보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버스가 엄청 막혀서 늦었다고 말했죠. 정우는 걱정했다고 연락이 안 돼서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수진의 손에 멈췄습니다. 왼손 약지에 낯선 반지가 끼워져 있었던 것이죠. 은색의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분명 처음 보는 반지였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였죠. 마치 커플링처럼 말입니다.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손에 끼워진 반지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죠. 분명 아침에 나갈 때는 없었던 반지였습니다. 결혼 반지 외에 다른 반지를 끼지 않던 수진이었는데 말입니다. 정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반지는 뭐냐고, 어디서 난 거냐고 말이죠. 수진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잠시 머뭇거렸죠. 그리고는 아이거냐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기념으로 맞췄다고 했습니다. 다들 하나씩 샀다고 그냥 재미로 산 거라고 설명했죠.
정우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시선을 피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씻고 자야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죠. 정우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들끼리 기념으로 반지를 맞춘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것도 커플링 스타일로 2개씩이나 말입니다. 하지만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멈추고 한참 후에 수진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지도 않은 채 침대로 들어가더니 금방 잠든 척을 했죠. 정우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수진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지만 수진은 늦잠을 잤죠.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졸린 얼굴로 나와 소파에 앉았죠. 어제 여행은 어땠냐고 정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좋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다고 했죠. 정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수진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인 것을 힐끗 봤습니다. 점심을 먹고 수진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하다며 좀 더 쉬겠다고 했죠. 정우는 거실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어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계정을 들어가 봤죠. 어제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속초 바닷가 사진과 카페 사진 그리고 음식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보던 정우는 그만 손이 멈췄습니다. 한 사진 구석에 남성의 손목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고급 시계를 찬 손목이었죠. 그리고 그 손에도 수진이 끼고 있던 것과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끼리 맞췄다던 반지를 남자도 끼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었죠. 더 자세히 보니 그 시계는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회사 동료인 박민재가 항상 차고 다니던 시계였습니다. 정우는 수진의 회사 회식 사진에서 그 시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민재는 33으로 수진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대리였죠. 수진이 가끔 회사 얘기를 할 때 민재 대리가 일을 잘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화면이 흔들렸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이라더니 새벽 2시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갑자기 생긴 커플링도 그렇고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손목도 그랬습니다. 정우는 침착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다시 사진을 봤죠. 확대해서 보고 또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 시계는 박민재의 것이었고 반지는 수진이 끼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방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길이었죠. 정우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돌아봤을 때 정우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사진 속 손은 누구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 반지 누구랑 맞춘 거냐고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수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만 이리저리 움직였죠. 입술을 깨물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말하려다가도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우는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스스로 말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수진은 결국 그냥 친구라고만 했습니다. 회사 동료인 민재 대리가 같이 여행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이서 간 거라고 친구들이랑 민재 대리랑 같이 갔다고 설명했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갔다면 왜 사진엔 다른 사람들은 없고 민재의 손만 찍혀 있는 건지, 왜 둘이 같은 반지를 끼고 있는 건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평범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수진의 거짓말과 사진 속 반지로 가득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수진도 출근했죠. 하지만 정우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갑이 넘어가지 않았죠. 퇴근 후 정우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나 고민했죠. 하지만 정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정우는 수진이 아직 퇴근 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수진은 정우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들어왔죠. 정우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의 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간 정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녹화 파일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토요일 날짜의 파일을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면이었죠.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속초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주목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속초 휴게소에 들른 장면이 나왔고 그 다음엔 강릉 카페 거리가 나왔습니다. 정우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당일치기라고 했는데 속초를 넘어 강릉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재생되는 화면에는 해안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정동진 방향이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의 영상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 호텔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블랙박스에 호텔 간판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정동진의 한 리조트 호텔이었습니다. 당일치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그곳에서 묵을 계획이었던 것이죠.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차량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최근 목적지 검색 기록을 봤죠. 거기에는 정동진의 그 호텔 주소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강릉의 한 커플링 매장 주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지는 처음부터 당일치기가 아니라 1박 2일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박민재와 단둘이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커플링을 맞추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주차장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결혼 3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수지는 오지 않았죠.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퇴근한 것이죠. 다녀왔다는 인사와 함께 수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 듯 했죠. 정우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말입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였죠.
평소 같았으면 맛있게 먹었을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죠. 수지는 밥을 먹으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둥, 동료가 실수를 해서 고생했다는 둥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뜨던 정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정우를 봤죠. 왜 그러냐고 입맛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죠.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정우는 토요일 여행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당일치기였냐고, 정말 친구들이랑 같이 갔냐고 물었죠. 수진은 당황하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자꾸 그걸 묻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말했죠. 정동진까지 갔던 것을 다 봤다고, 호텔에 들어간 것도 봤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떨며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계획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원래는 당일치기였는데 친구들이 자고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묵게 됐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호텔 주소를 입력해놨더라고. 처음부터 1박 2일 여행이었다고 정우는 차분하게 말했죠.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민재와 함께 간 거냐고. 그 반지 누구랑 맞춘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죠.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죠. 수진도 따라 나와 정우 옆에 앉으려고 했지만 정우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거기 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우는 그런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죠. 수지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달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말했죠. 처음엔 그냥 동료였는데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끌렸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3달이나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죠. 매일 아침 웃으며 배웅하고 저녁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도 수진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진은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죠. 처음엔 그냥 대화만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물었습니다. 사랑하냐고, 박민재를 사랑하는 거냐고 말이죠.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정우는 그 침묵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일어서서 방으로 향하던 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알아보겠다고 이혼하자고 말했죠.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정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원했습니다. 민재와도 끝내겠다고, 정우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믿음이 깨진 이상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수진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겨진 정우는 침대에 앉았죠.
손을 보니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반지를 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었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믿음은 배신당했습니다. 정우는 반지를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밖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죠.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신청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수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수진을 보고 싶지 않았죠.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은 정우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의 한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곳이었죠.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소개글을 보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정우는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로 안내받았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정우를 맞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라며 먼저 차를 권했습니다. 정우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였다는 것,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거짓말하고, 호텔에서 묵었다는 것, 커플링을 맞춰 끼고 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죠.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속초를 지나 강릉으로 가는 장면, 정동진 호텔에 도착한 장면. 그리고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을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좋은 증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텔 숙박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가능하다면 커플링 구매 영수증도 확보하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우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라고 했죠. 부부이니 공동계좌나 카드 내역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이혼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남인 박민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했죠.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정우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배우자에게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상간남에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금액이 높아진다고 덧붙였죠. 정우는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고 했죠. 변호사는 이해한다며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필요한 증거들을 더 모아서 다시 방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온 정우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우만 홀로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에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정우는 회사로 갔습니다. 일을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죠. 동료들이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지만 정우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집으로 가는 대신 찜질방으로 향했죠. 집에 가면 수진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 보내기로 했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죠.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 함께 웃으며 요리하던 주말. 밤늦게까지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출근하기 전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정우는 수진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챙기기 시작했죠.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가지 말라고 매달렸지만 정우는 뿌리쳤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려는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말 끝이냐고,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냐고 말이죠. 정우는 돌아서서 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다고, 곧 소장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정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그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며 증거를 수집했죠.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들을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카드가 있었죠. 정우는 은행 앱에 접속해서 지난 석 달간의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토요일 날짜에 정동진의 호텔 숙박비가 결제되어 있었죠.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강릉의 한 주얼리 매장에서 60만 원이 결제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커플링을 구매한 것이 분명했죠. 정우는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방문한 정우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죠.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혼 청구 소장이 작성되었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이었습니다. 동시에 박민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며칠 후 수진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수진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로 호소했지만 정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만 답했죠. 더 이상 직접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민재에게도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박민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변호사를 선임했죠. 하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민재의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첫 번째 법원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었죠. 정우는 그날 아침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한 기분이 들었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앞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마주보고 있었죠. 정우는 원고석에 앉았고 잠시 후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측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우의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죠. 피고인 수진이 박민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사진 자료들이 법정에 공개되었죠. 수진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수진은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민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 거짓말로 남편을 속였다는 것,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죠.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냐고 말이죠.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원한다면 이혼하겠다고,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재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박민재는 법정에 출석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죠. 수진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 그로 인해 정우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민재는 사과했습니다. 정우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죠. 잘못했다고,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박민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정우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죠. 수진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도 결정되었습니다. 수진은 정우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혼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자녀가 없지만 배신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죠. 박민재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타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인정되었죠. 판결문을 받아든 정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소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잃어버린 3년의 시간과 무너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수진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음을 옮겼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은 판단을 내렸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신혼 때부터 살던 아파트는 정리했습니다. 수진이 그곳에 계속 살기로 했고 정우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정우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거실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도 이제 없었습니다. 사진 속 행복했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왼손 약지를 바라봤습니다. 반지를 뺀 자리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죠. 3년 동안 끼고 있던 반지의 흔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자국도 사라지겠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정우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묻지 않았죠. 정우도 굳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했고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정우는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엔 수진과 함께 데이트를 다녔지만 이제는 혼자였죠. 한강을 걷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끔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죠. 친구들은 정우의 이혼 소식을 듣고 위로했습니다. 힘들었겠다며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응원해줬죠. 술을 마시며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후회되냐고, 이혼한 건 말이죠.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말했죠. 평생 속고 살 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은 정우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말해줬죠.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우는 가끔 궁금했지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인스타그램은 이미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죠. 더 이상 수진의 소식을 들을 방법도 없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공통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수진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박민재와도 헤어졌다는 소문이었죠.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우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죠. 정우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출근길에 정우는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옆에서 커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둘 다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빈 약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반지는 사랑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박민재가 맞춘 커플링은 배신의 증거가 되었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끼는 반지가 오히려 약속을 깬 증거로 남았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믿음이 필요했고 책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수진과의 3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배신으로 끝났지만 정우는 많은 것을 배웠죠.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들고 회사로 향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손가락의 반지 자국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속 상처도 언젠가는 아물겠죠. 완전히 잊히진 않겠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정우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죠. 커플 반지의 주인은 결국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거짓의 흔적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번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진짜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을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거짓된 여행은 결국 돌아와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랑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죠. 정우는 그 칼에 베었지만 이제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